배치가 아예 바뀌었죠. 여기 무비 건조인가? 네. 저희가 최근에 이런 걸 했어요. 설문조사. 그런데 그 무비 건조에 바라는 개선점 압도적 1위가 뭐였게요? 배순탁 퇴출. 아, 1위. 2위. 1위가 바로 분량 개선. 아, 분량. 늘려달랄게요. 줄여달랄게요. 줄여달라고? 한 5분만 보고 싶다 뭐 이런 건가? 1분 30초? 아니 저희가 짧다고. 저 얘기가. 그래요? 저거 짧아요. 네. 모르겠어요. 전 딱 좋던데. 전 이제 젊게 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요즘에는 진짜 10분 넘는 거 못 보겠던데 나. 그래서 요즘은 영화도 다 안 본대요. 그냥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요약본, 요약해도 맞아. 요약본 있잖아. 엄청 많아요. 근데 요약본들이 되게 보니까 뭐야 클라이막스까지 다 공개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공개를 해야 되나 봐. 그거를 보고 영화를 한 편 봤다고 본 생각하시는 것처럼 분들도 계신다. 얼마까지 결말을 다 공개해야 되나? 공개를 해야 되나? 나는 뭐 늘 공개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희 또 이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을 좀 하는 그 적극적인 방송이 돼야겠죠. 그래서 길게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자 해서 길게 한번 얘기하기에 딱 좋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가 기니까. 네. 영화가 긴데 끝도 안 나.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몰라. 그치, 듄 본격 건조 길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작품은 뭐 어디서 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용산 CGV IMAX 관에서 봤어요. 아이맥스. 네. 네. 발빠르게 예매해서.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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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요런 걸 제 아이맥스 세 번째 영화였네요. 용산 CGV 아이맥스 세 번째. 저는 4DX로 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IMAX를 예매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 매진되어가지고. 근데 이제 방송 전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앞자리 이런 데 있는데 사실 아, 너무 그거 좀 앞자리에서 힘들죠. 못 꺾여 진짜. 저는 제일 뒷자리에서 봤어요. 겨우 자리에 나가고. 그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시가 딱 맞는 게 이제 4DX밖에 없었는데요. 4DX를 보니까 재미는 또 있었어요. 왜냐면 그 거기에 나오는 그 잠자리 모양의 비행정 있잖아요. 잠자리 날개가 파닥거릴 때마다 의자가 너무 파닥거려가지고 그리고 약간의 어떤 존경의 의미로 이렇게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물이 귀하니까. 그렇죠. 그 약간 나오는데 4DX 그 쏘잖아요. 맞은 거. 침 맞았어. 진짜 나와? 그 물이지만 하여튼 그렇죠. 물은 물이죠. 물인데 그게 진짜 나와? 4DX 상영관 가시면은 이렇게 잠자리 날개가 퍼덕일 때 아주 그 진한 진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웃기려고 일부러 4DX 그런 거 이거 100%다 이거. 정말 IMAX가 없었다니까. 그러면 웃음을 싹 거두고 일단 듄의 세계로. 듄 보기 전에 알아야 할 세계관 가이드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드니 빌레브의 듄을 봐도 이게 원작 일부에 모든 걸 담은 게 아니에요. 한 반 정도? 반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쵸. 또 끊기기 때문에 끊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데이비드 린치가 듄을 만들었었잖아요. 1984년도에 개봉을 했었죠. 근데 그 사구란 제목으로 개봉했었는데 그 영화는 나레이션이 그렇게 많아요. 마음도 나레이션으로 계속 나오고 그리고 시작하면서 나레이션. 시작하면서부터 공주가 세계관을 설명을 해주면서 들어가요. 약간 파워포인트식이에요. 파워포인트식으로 진짜 행성 모양들이 아라키스는 이런 행성이다. 사막 행성 이런 식의 설명을 다 해주고 지나가는데 이 영화는 그런 걸 시작계는 안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끝날 순간까지도 그래서 이 세계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죠. 듄이라고 불리는 사막 행성에 스파이스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스파이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스파이스라는 이를테면 60년대 원작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를테면 자유롭게 마약을 하자. LSD라든지 코케인이라든지 뭐 대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모든 제네레이션의 사람들이 마약을 처음으로 접하고 대중화되고 즐기기 시작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키델릭 락도 나오고. 사이키델릭 락도 나오고. 그러니까 듄도 정확하게 60년대 그 분위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뭐랄까 뭐 역사적인 어떤 거울로 비춰보면 약간 뭐랄까 제국주의 시대에 그렇죠. 후추 네. 뭐 이런 걸로 맞아요. 비유하는 맞아요. 계피, 향신료. 후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프랭크 허버트가 원래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약간 관심이 있기도 했고 그 당시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스파이스라는 물질을 그래서 그 스파이스라는 만들었죠. 물질이 있어야
행성과 행성간 그리고 행성간 여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압축을 시켜줘요. 그런 거대한 이제 우주 스테이션 같은 것에서 스파이스라는 물질을 써서 이제 우주 여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세계거든요. 근데 이 스파이스라는 물질이 있어야만 그런 우주 여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황제가 어쨌든 그 구역을 어쨌든 어느 정도 지배를 하고 있다가 하코넨 가문이라는 가문이 원래 이제 스파이스를 아라키스라는 행성에 가서 캐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 아트레이드 가문이 가죠. 아트레이드 가문이 가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설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네. 책도 제가 하도 극찬을 하셔서 이번에 책을 봤거든요. 정말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맞아, 재밌어. 50페이지 정도만 조금 고생하시면 그 뒤부터는 일단 믿겨지지가 않아. 60년대 이런 소설을 썼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책이. 일단. 그러니까 책을 보다 보면 이 책으로부터 이후에 나왔던 스타워즈라든지 많은 사실 미국 SF 영화들이 프랭크 허프트의 듄이라는 책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역사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느낄 수 있고, 근데 가장 재밌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 이제 소셜 미디어를 보다 보니까 누가 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 그 우주에는 코카인이 한없이 나오는 행성이 있는데 원래 있던 마약 카르텔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다가 다른 마약 카르텔이 들어와서 싸우는 마약범을 다룬 시카리오라는 영화의 감독의 신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맞아. 코케인이 나오는 행성인데 두 마약 카르텔이 싸우는 거야. 듄이라는 게 사실 오랫동안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여겨지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읽것만 해도 이만해. 굉장히 두껍고 그 안에서 막 수많은 세계관이 설명이 되어지고 캐릭터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또 중간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그 책 안에서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책을 어떻게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 알레한드로 조도로피스키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멕시코 출신 당대에 굉장히 괴인이었죠. 괴인. 예술적 괴인이었고 컬트 영화들을 주로 만들었던 그 감독이 이제 듄을 원작을 영화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이를테면 프랑스 만화가 메비우스라든지 혹은 저기 특수효 디자이너로 그 에일리언에 참가했던 H.R. 기고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영화를 몇 시간으로 만들려고 그랬더라 이게? 열 몇 시간. 열 몇 시간인가 그 분량이 아니면 자기는 이 영화를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70년대 생각해봐요. 그 누가 열 몇 시간짜리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대작이자 괴작이 나왔겠다. 그 책이 이제 여전히 그 조도로프스 감독이 책을 들고 다녀요. 그 듄의 모든 컨셉과 모든 내러티브와 콘티가 다 들어있는. 그래서 심지어 이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를 가지고 조도로프스키의 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듄의 팬들뿐만 아니라 SF의 오랜 열광적인 팬들이나 영화광들이라면 제발 이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하기에는 꿈의 프로젝트로 남은 거예요. 그냥. 저 찾아봤는데 그 조도로프스키 전 그분은 전혀 모르는데 네. 그분이 그럼 음악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핑크 플로이드한테 맡기려고 맞습니다. 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스 짐머가 예고편인가 거기에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넣은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마주를 바치기 예, 위해서군요. 예, 예. 네. 드니 감독이 사실은 이 영화 만들려고 했던 거, 꿈을 꿨던 건 10대 때부터래요. 원작을 보고. 그러니까는 원작을 보고 나는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를 영화 감독이 되기 전부터 계속 내가 언젠가 이걸 할 거야. 이 세계를 집대성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일 책에 충실한 작품을 만들겠다로 접근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계속 인터뷰마다 자기는 책. 나는 무조건 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책에 있는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저는 이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옛날 만났대. 싹 다. 대면 비대면 요즘에 줌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할리우드 출발 비디오 배우들은. 여행을 하시죠? 네네,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진짜 그래서 이 배우들을 모두를 만났는데 티모시 샬라메한테 내가 얘기했지. 너는 듄을 위해서 이 폴 역할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라고. 왜?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티모시 샬라메를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티모시 샬라메가 그렇게 막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평소에? 네.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모든 영화들이 그냥 그 정도 젊은 나이 역할만 있으면 다 티모시 샬라메한테 일단은 대본을 준다라는 핫하니까. 느낌. 난 독식이라는 말이 너무 티모시한테는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지금 웨스 앤더슨 영화 신작 프렌치 디스패치 거기서도 주연으로 나오고 그리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새로 만드는 찰리에서도 윌리 원카 역할. 네 윌리 원카 역할을 하죠. 진짜 많이 하네. 뭔가 굉장히 특색 있고 새로움을 가미하기 위한 어떤 역할들이 주어진다면 티모시 샬라메가 하는데 이 듄에서도 티모시 샬라메가 기존까지 했던 영화들 중에 지금 규모로 보면 가장 큰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샬라메한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찬사를 너무 하고 있는 사람은 드니 빌레브 감독인 거예요. 모든 인터뷰에서 티모시 샬라메의 칭찬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캐스팅 과정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이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과정이 필요 없었다. 그냥 티모시가 이 역할을 해야지 이 영화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를 정말 다른 버전으로 끊임없이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저는 배우들이 다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출연한 배우들이 이미 이전에 저희가 다 하나의 캐릭터로 되게 기억되는 배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슈 브롤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어벤져스의 타노스였고 그래서 맞아. 보는 내내 왜 이렇게 타노스가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좀 어색함이 있고 또 레베카 퍼거슨 같은 경우도 워낙 또 좋아하는 배우다 보니까 그 역할을 잘 해냈던 것 같고요. 또 게다가 그 제이슨 모모아 같은 경우도 뭐 왕자의 게임이나 아쿠아맨에도 등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하코넨 같은 경우에는 아우 하코넨 네, 토르의 등장은 또 박사였잖아요. 스텔란 스카스가드. 그러니까 이전의 이미지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어떤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드니 블레브의 되게 야심의 한 부분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어요. 저는 약간 엇나가는 캐스팅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왠지 그 역할을 떠올리면 이 배우가 할 것 같은 배우들을 잔뜩 캐스팅을 사실은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비에르 바르뎀의 그 프레멘 부족의 그 역할을 맡은 것도 사실은 캐스팅 함직한 캐스팅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조금 약간 틀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사실은 듄이라는 원작을 읽으면 티모시 샬라메가 떠올라요? 티모시 그렇지 샬라메가 않죠. 떠올리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오히려 완전히 다른 배우들을 듄의 떠올리면 떠오르지. 변형이야, 진짜. 그러니까는 티모시 샬라메를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하면서부터 이 영화의 성격이라든지 비주얼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원작과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를 이 캐스팅에서부터 정말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버전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티모시 샬라메를 캐스팅을 하면서 드니 빌레브가 딱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나간 건데, 근데 저는 여전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드니 빌레브 영화는 뭔가 내가 지금 굉장히 멋진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준다. 비주얼적인 어떤 그 홀림이 있죠. 근데 막상 영화가 끝나면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저는 이 드니 빌레브의 듄은 저는 이거보다 페이스가 조금 더 빨랐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몇몇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힘을 주고 한 장면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번 1편이 한 편의 영화로서 정말로 관객들에게 어떤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주면서 끝나느냐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약간 이제 좀 매혹하는 지점이 약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평가가 사실 가장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평가봤을 때는 비주얼적인 야심이 굉장히 드러나는 시도였지만 그 내용은 좀 평범하다. 그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평가가 많긴 했는데 어쨌든 그 비주얼적인 구현에 있어서는 지금 드니 빌레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그거였잖아. 그린 스크린을 쓰지 않고 정말 이 SF를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이 있었잖아요. 주성철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비주얼적인 것들. 그냥 첫인상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자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 그 듄이 굉장히 좋았고 시각적으로 압도당하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이제 이 드니 빌레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 같은 것들을 다 끌어안더라도 사실 드니 빌레브나 크리스토퍼 놀란만큼 뭔가 어떤 시각적인 볼거리로서의 어떤 측면을 이렇게 좀 채워주는
감독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드니 빌레브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한 어떤 가문의 몰락을 보여줄 때 사실 그때 막 그 뭐 굉장히 뭐 리얼한 액션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그 로마 제국의 어떤 한 제국이 몰락하는 것처럼 굉장히 느린 톤으로 전개될 때 저는 거기서 받는 느낌이 굉장히 좀 셌어요. 좀 더 세게 얘기를 하자면 좀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인물들이 죽거나 제거됐을 때 관객들에게 감정의 진앙을 만들어주는 저는 그런 능력이 저는 빌레브한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특히 SF 장르 영화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컨택트도 그렇고 그 블레이드 러너 2049도 그랬는데 블레이드 러너 2049를 보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해리스 포드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거기에 예전에 숀 영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지 이런 장면에서 분명히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애환이라든지 슬픔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드니 빌레브는 언제나 캐릭터를 자신이 다른 비주얼처럼 다룬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뭔가 좀 더 이렇게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탁탁 끊어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를테면 저는 이제 이 가문이 몰락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비애 같은 거 있잖아요. 슬픔 같은 거. 그 가문이 몰락하고 그 왕이 죽으면서 결국 복수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슬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데 저는 크게 감정의 진앙 같은 걸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기를 조금만 더 나아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빌레브는 이 정도에서 항상 연기를 심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릴까? 약간 그게 약간 저는 어떠셨어요? 아니, 동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영화를 보면서 묘하게 빌레브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감정적인 진앙까지는 제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 좀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뭔가 근사한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근사한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감정이 좀 제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저는 약간 조금 실망스럽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비주얼적으로는 뭐 약간 뭐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황홀한 장면들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저도 이제 곱씹어 보면은 확실히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동화되는 것도 영화 보는 맛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그런 느낌까지는 가져보질 못한 것 같아요. 예. 음악이요? 음악 네. 저는 오히려 음악이 너무 격찬만 있어서 아, 그렇죠. 근데 말고 뭐. 음악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스 짐머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총합을 했는데 빼질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음악이 그러니까 일단 화면보다도 저는 이 영화는 들어가서 보면서 사운드와 음악이 사람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저런 장면에서까지 저렇게 격렬한 음악을 넣어야 할까? 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사운드적인 완성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화 감독이랑 영화 음악가랑 사용하느냐. 어디에 음악을 네. 사용하느냐 그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스파팅 세션이라 그래요. 이게 스파팅 찍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쓰고 여기까지 쓰고 했는데 스파팅 세션을 분명히 했을 건데 인터뷰를 보니까 대충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게 한스 짐머가 듀운의 광팬이라 그게 문제일 수 있어. 근데 음악을 엄청 줬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원작의 지나친 광팬일 때는 그 작품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꿈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몰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스 짐머라는 음악가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오바가 너무 심하다. 아니, 원래 다른 영화가 계획되어 있다가 뭐였지? 그러니까 테넷을 하려고 했다가 테넷을 하려다가 이걸 했구나. 완전히 올인한 거잖아요. 근데 테넷을 거절했잖아. 크리스토퍼 놀란을 원래 평생 파트너나 마찬가지인 사람의 또 대형 프로젝트를 거절했을 정도로 듀운을 듀운을 했어야 되는 완전히 거지. 미쳐 있는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한스 짐머가 준 음악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드니 빌레브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양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너무 생각이 들었어요. 빽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캐릭터들의 감정을 강하게 묘사하는 감독이 아닌데 캐릭터 뒤에 나오고 있는 그 음악은 너무 장중하고 하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럼에도 나는
계속 이 음악을 기억할 것 같아. 근데 저는 굉장히 약간은 이국적이고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음악이. 계속 감사하게 찾아서 계속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한스 짐머의 그 최근 음악 중에서는 가장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가 아니 음악 자체는 어. 좋은데 너무 많이 나와. 아 그렇죠. 어. 근데 이제 한스 짐머가 왜 이렇게 굳이 그 테넷까지 안 하면서 여기에 좀 몰입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저는 한스 짐머의 음악들을 예전에 듣고 있으면은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데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기억되는 거를 본인도 되게 즐기는 것 같았고. 근데 여기서는 약간 그런 욕심을 오히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한스 짐머로서는 되게 최근작 중에서는 굉장히 좀 뛰어난 작업을 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 생각을 했어요. 들죠. 뭐냐면은 저는 이 OST는 사운드 트랙으로는 갖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서 나왔어 바로. 사운드 트랙으로는 왜냐하면 그 사운드를 즐기고 싶다는 욕망이 분명하게 있어. 그런데 영화에서 단순해요. 너무 많이 나와. 드니 블레브도 그렇고 한스 짐머도 그렇고 티모 샬라메도 듄을 그 전에 좋아했었다고 그랬죠. 이를테면 이제 원작에 정말 이 원작을 나는 정말 영화로 어떻게든 구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을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빠들이 모인 거잖아요. 듄 빠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듄 빠들이 모여서 만들다 보니까 이 원작 자체를 너무나 경건하게 해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전이야? 저는 너무 경건한 마음과 존경심만을 가지고 원작에 뛰어들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저는 프로덕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모든 게 사막색이에요. 저 오늘 사막색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선글라스 끼고 나왔거든. 보이나요? 준 사막색으로? 때문에 이걸 떴으니 사막색 보이지도 보여? 않아. 누렇게 떴어 전부. 벗어봐. 약간 노란기가 이렇게 딱 든다. 그렇다니까요. 원작은 사실 읽어보면 경건하다기보다는 약간 60년대 작품에서 캠피한 부분도 있고 약간 그쵸? 키치한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재미있는 프로덕션 디자인이 조금 섞이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드니 빌레브는 영화 전체를 하나의 톤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거야. 모든 게 되게 깜깜하고 어둡잖아요. 조도가 그래서 되게 낮아요. 조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드니 빌레브가 되게 잘하는 게 그림자와 빛의 명암을 통해서 긴장감을 만들어내거나 그 화면 안에서 영화적인 미학을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인데, 이 영화 속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칙칙하다는 생각을 저는 심지어 그러니까 했거든. 이게 사실은 되게 칼라 영화인데 거의 흑백에 가까운 그 안에서 색을 찾자는 거잖아. 존 시스템처럼 이 흑백의 단계가 쭉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 사막 안의 색깔을 그 한 톤으로 구현을 하는, 다양한 걸 구현을 하는 게 이 비주얼적인 야심이었어요. 야심이라는 말이 딱 맞아. 나는 지금 되게 새로운 비주얼을 좀 보고 싶었는데 우주선의 디자인도 탈 것도 사람들의 복장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상상력의 비욘드를 보여주지 않고 내가 상상해 봄직한, 그리고 그 이전의 SF 영화들에 등장했음직한 그런 약간 사실은 좀 단순하고 평범한 디자인들로 다들 색감까지 맞춰서 채웠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는 처음 한 30분 정도는 그걸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데 뒤로 갈수록 그런 프로덕션 디자인의 재미들을 보는 재미가 점점점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렇게 잘 본 입장이어가지고 어떤 점들이 매력적이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프랭크 허버트도 이제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많았던 사람이고, 이 작품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그런 게 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프레멘족 같은 경우는 누가 딱 봐도 이슬람 반군 혹은 테러리스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난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걸 그대로 썼는데, 데이비드 린치가 좀 살리지 못했거나 그 당시 영화인들에 좀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을 조금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보여서 저는 그래도 좀 애정을 갖고 본 편입니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마 듄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김도훈 작가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 거야. 기준이 높은 아니 거야. 근데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나는 90년대에 듄의 원작을 이미 봤어요. 그리고 전권을 다 사서 다 읽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린치의 영화를 보고 그것까지 다 챙겨볼 정도로 저는 듄의 팬이고, 심지어 저는 오늘 안 가지고 왔네. 84년도에 린치 영화가 개봉했을 때 팝업북이 나왔어. 저는 그것까지 이베이로 구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판적으로 봤는데 이 편이 혹시나 안 나올까 봐 너무 불안한 거야. 지금 한스 짐머 선생님이
이 편의 영감을 아직 안 찍었잖아요. 계속 지금 작업 중이실 텐데 이 편의 영감이 도움이 되라고 계속해서 음악을 또 보내고 있답니다. 자극받아서. 이 편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복수극이 되는 거예요. 이 프레맨들의 집단에 들어간 이 폴 아트레이드가 초인 같은 힘을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황제도 등장을 해요. 하코넨 가문과 황제를 완전히 이제 프레맨들과 힘을 합친 폴 아트레이드가 이제 습격을 해서 그 행성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되찾게 되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점은 거대한 모래층을 타고 다니면서 적들과 싸웁니다. 그게 진짜 아니, 이게 스펙타클의 최고의 스펙타클이 될 거예요. 어차피 지금 뭐 누가 손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다들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고 떼어지고 그 정치 싸움이기 때문에 요 본격적인 정치 싸움은 다음 편에서 펼쳐질 거고 그 안에서 진짜 얘가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힘을 길러내는 그 베네 게세리트라는 그 집단의 어떤 그 더 활약 같은 것들이 다음 편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기다려지는데 좀 기다려야겠죠. 어쨌든 드니 빌레브가 자기 10대 때 본 작품을 토대로 한 자기의 그 비주얼적인 구현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전에 그런 이제 그 린치나 이런 버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영화가 나온 것만은 확실하고 그 다른 영화를 조금 더 이제 그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나갈지 저는 일단 이 편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저도 네. 뭐 이 편은 충분히 기다릴 만한 네. 한 줄 평. 별점과 한 줄 평. 제가 그냥 할게요. 저는 뭐 부담이 없으니까. 제 별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영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별점이에요? 저요. 5점 만점이죠. 그렇죠. 5점 네. 만점. 3.8점 주겠습니다. 3.8? 3.5점. 아니 그러니까 5로 나와요. 0.5 단계로 나가야지. 0점은 그럼 4점. 4점. 그럼 4점. 네. 많이 줬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비주얼, 다소 과한 음악. 네. 저는 올해 본 영화 중에서는 올해 본 외화 중에서는 가장 좋았어요. 아 진짜? 저는 별 5개까지 줄 수가 있고 진짜? 오. 그리고 원작자가 좀 추구하고자 했던 그리고 데이비드 린치 시기의 할리우드에서는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이 다음 작품에서 뭔가 좀 결정판을 낼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 그러니까 후속편까지 더해서 저는 별 5개를 줄게요. 한 줄 평, 한 줄 평. 이 한 줄 편이 이게 무슨 한 줄 평이야? 나처럼 해야지. 두줄 평. 그러니까 뭐 드니 빌레브는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다. 별 5개. 드니 빌레브의 영감과 고집의 총합이라고 한 줄 평을 하고 싶고요. 별점은 어렵네. 별점은 그럼에도 나는 이제 그 완벽하게 매혹되지 스토리에 완전히 매혹되지 못했기 때문에 4개 하자. 네. 네. 3개 반. 3개 반 하자. 맞아. 그 계속 그 원작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원작의 그 엄청난 열혈 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해도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김용 작가의 사조 영웅전의 팬들은 동사소독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동사소독 자체는 굉장히 완벽한 세계고 마음에 들어요. 약간 그런 걸 조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마지막에 드네요. 저도 뭐 저는 네. 광팬이 아닌 바에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도 충분히 약간만 그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가면은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네, 저 모레 쏟아질 때 그러면은 샌드웜에 더해서 4점으로 4점 더 높네. 저는 참 복잡한 마음이 드네요.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프랭크 허버트 재단에서 나오신 거예요. 프랭크 허버트 재단에서 나왔어 진짜. 나는 뭐랄까 그냥 딱 한 줄로 슴슴하다 라고 하고 별은 슴슴하다. 별은 3점 주겠습니다. 슴슴한 맛. 슴슴합니다. 슴슴한 엔터테인먼트로서 평양냉면인데 고명은 겁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고명 맛이 잘 안 느껴져. 그리고 100% 메밀. 그치, 그럼 100% 메밀이야. 그래서 거칠어. 이게 먹으면 이게 맛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칠지? 그리고 이게 육수 향이 조금 더 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슴슴하지? 약간 그런 느낌 봤어요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발견 못 하셨을 건데 맨 처음에 이제 듄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황제의 칙사 있잖아요. 그거 흑인 분, 얘기해야 돼요. 바로 벤자민 클레멘타인이라고 엄청 유명한 가수입니다.
예, 런던이라는 곡 꼭 들어보십시오. 벤자민 클레멘타인 런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듄 옛날 작품 같은 경우에 그 얼티밋 에디션이라고 DVD가 출시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프랭크 허버트 생전 인터뷰. 그러니까 84년 영화를 만들고 이제 8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도 가시고 2분짜리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실려 있고 거기 보면 그 당시에 데이빗 린치의 듄을 모두가 혹평하고 다 싫어하던 난리가 가운데 났었지. 유일하게 좀 지지 의사를 밝혔던 사람이 그때 뭐 트와일라이트 존과 스타트렉 그 각본을 썼던 할란 엘리스인가? 할란 앨리슨. 굉장히 작가- 유명한 SF 네.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유일하게 지지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인터뷰됐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절대 영화로 만들면 안 되는 작품이 두 개가 있다. 하나가 모비딕이고 하나가 듄이다. 그러니까 모비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모비딕의 실체를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고 그 영화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속 만들어진 모비딕 중에 성공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듄도 그런 작품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래 사막 위에 모비딕이야. 나는 이 정도에서 약간 만족이 안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에도 기다려 보면서 저희는 오늘 길었네요. 그렇죠. 네. 길게 네, 해본 무비건조. 아, 제발 이 편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아니 만들어진다니까. 확실해요? 그거를 완전히 못 받고 계약 조항으로 걸고 이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드니 빌레브가 들어갑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 본다니까. 아니 안 될 것 같아.